그 문 열지 마시오. 손이 문고리에 닿은 채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요. 안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거든요. 낮게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 안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손톱이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문을 긁고 있었지요. 문이 안쪽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안쪽에서 손끝이 떨렸지요. 문틈 사이로 숨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앞이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누가 있는 것이옵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 했소 분명히.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여인은 모두 사라졌다고 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원고을 가장 깊은 기와집에서 또 한 번의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지요. 잔치집이라면 있어야 할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조차 없었어요. 숨을 죽인 듯 집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지요. 그 집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 그 집으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 여인이었지요. 이상했거든요. 그 집은 사람을 들이는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곳 같았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 여인은 그 집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조선근기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선의 금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 깊은 고을에 최찬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지요. 기와집 14칸에 논밭이 넉넉하고 하인도 여럿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지요. 집 안 어디에도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안악내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대나무 숲만이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고 사람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나면 발걸음이 빨라진다고들 했습니다. 최찬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현, 나이 26이었지요. 키가 크고 눈매가 깊었으나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어깨가 넓어 잘생겼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지요. 눈빛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고들 했어요.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체념인지 알 수 없었지요. 도연은 항상 오른손을 숨겼습니다.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오른 손바닥에 태어날 때부터 검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금을 따라 뻗어나간 그 검은 선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진해졌어요.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고 의원이 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점이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치른 선택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최찬봉 댁 도련님, 올해도 혼처를 못 구했다는데. 그러게 26이면 애 하나는 있을 나이인데. 쉿, 그 집 사정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찬봉의 아내, 그러니까 도연의 어머니는 혼례를 올린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아무런 병도 없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을 뻗으며 막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름이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이름을.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최찬봉은 그 뒤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여인을 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지요. 그 결심은 슬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지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그 침묵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없는 이유, 손님이 와도 안채에 들이지 않는 이유,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이름을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유. 도연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른 손바닥에 있는 그 검은 문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최찬봉은 아들이 그 말을 꺼낼 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착한 분이셨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문양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양에는 누군가의 원한이 깃들어 있다고, 내 어미가 돌아가신 것도, 이 문양도 모두 한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젠가 때가 되면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했지요. 도연은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더욱 사람을 피했어요. 혼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서당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책만 읽었고 마을 잔치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요. 잠깐 어찌 이러는 것인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혼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해바라기 같은 처녀, 같은 고을, 저작거리에 신봉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웃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지요. 코 밑에 수염이 자꾸 올라가 웃는 것처럼 보인다고들 했어요. 손에는 늘 약초 냄새가 배어 있었고 고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약방을 한 번쯤은 거쳐갔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찾아올 만큼 실력이 좋았거든요. 신봉술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랑, 나이 19이었지요. 동그란 얼굴에 보조개가 깊었고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볼이 발그스름하여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골목이 환해진다고들 했지요. 목청이 낭낭하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랑은 그저 예쁘기만 한 처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 약초가 담을 삭히는 데 쓰이는 거 맞죠? 그렇다 어찌 알았느냐? 잎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음지에서 자란 거잖아요. 신봉술은 딸의 말에 눈이 동그래졌지요. 이랑은 약방을 도우면서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를 스스로 익혔습니다. 비가 오는 날 길에 쓰러진 노인을 업어 약방으로 달려온 적도 있었고 약값을 못 내는 가난한 집에 몰래 약을 싸주다가 아버지에게 혼난 적도 여러 번이었지요. 그때마다 신봉술은 야단을 치면서도 눈가가 접혔습니다. 이거사, 약방 문 닫게 생겼다. 아버지,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 봐라 말대꾸는. 하지만 신봉술의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신봉술과 최찬봉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훈장에게 글을 배웠고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사이였지요. 최찬봉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도 신봉술은 때때로 찾아와 부자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사 이야기만큼은 꺼내지 못했어요. 친구의 눈에 서린 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 눈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이랑이 뒷산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숲이 깊어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바위 위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무명 도포를 입고 오른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먼 산을 바라보는 청년이었어요. 단순히 슬픔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지요. 자신 안에 무언가를 품은 채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도연이었지요. 저기 혹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아시는지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양빛이 처녀의 얼굴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보조개가 깊은 동그란 얼굴, 발그스름한 볼. 도연은 순간 말을 잃었지요. 왜 그리 보시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아니요, 이쪽으로 오시오. 도연이 앞장서서 내려갔습니다. 이랑은 뒤를 따르며 연신말을 걸었어요. 이 산에 자주 오시나요?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도연은 짧게만 대답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고요한 우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 만남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도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실 수 있겠소? 감사해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최도연이요. 저는 심이랑이에요. 신봉술 의원의 딸이요. 도연의 발걸음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신봉술, 아버지의 가장 오랜 벗. 그 사람의 딸이었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찬봉은 아들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에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닌 간절함이었어요. 최찬봉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게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에서 최찬봉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25해 전 이야기다. 내가 혼례를 올리기 전 유씨 성을 가진 처녀가 있었다. 먼 친척벌 되는 집안의 딸이었지. 최찬봉의 눈이 먼 곳을 향했어요. 유씨 처녀는 고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안쪽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 특유의 균열이. 최찬봉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가난한 훈장의 딸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 그것이 도연의 어머니였지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례를 올렸다. 유씨 처녀는 그날 이후 나를 원망했어. 아니, 원망을 넘어 증오했지. 자신이 아닌 천한 가문의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게야.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균열을 보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혼례가 끝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3년 뒤 돌아왔어. 그 3년 동안 유 씨는 무언가를 배웠지요.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만드는 법을. 유 씨가 돌아온 그 주 내 어미가 갑자기 쓰러졌다. 피를 토하고 가슴을 움켜쥐며 내 이름을 불렀어. 의원은 원인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마당 대나무 숲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형거프로 만든 인형이었다. 그 인형의 오른 손바닥에 검은 실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인형 가슴에는 내 어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었어요. 원한이 응고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나는 그 인형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어미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고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오른 손바닥에 그 검은 문양이 나타난 거야. 지리산에서 내려온 철인이라는 도사가 말했다.
이것은 원사라고. 원한을 품은 자가 심은 저주라고. 이 문양이 가슴까지 번지면 이 아이는 물론 이 아이와 인연을 맺는 여인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호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들아,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빼앗게 두고 싶지 않았다. 재혼이 아니라 내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주란 결국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지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저주를 풀 방법이 있기는 하다. 최참봉이 말을 이었지요. 천원초라는 약초다. 1000개의 풀뿌리가 하나로 얽혀 꽃을 피운다는 약초야. 10년에 한 번 달이 지는 새벽에만 피어나는 것이지. 철인도사는 이렇게 말했어. 이 저주는 도구로는 풀 수 없다고. 저주를 건 사람의 원함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닿아야만 비로소 풀린다고. 약초는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고 했지. 그러면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 된다. 저주받은 자의 배필이 직접 찾아야만 한다. 그것도 자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이 조건이야.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혼례를 올리면 아내가 죽고 혼례를 올리지 않으면 저주를 풀 수 없다. 이 저주는 잔인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잃게 만드는 구조였지요. 그날 밤 도연은 마당에 나와 대나무 숲 아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반달이 걸려 있었어요. 문득 낮에 만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보조개가 깊은 동그란 얼굴. 심이랑이요. 신봉술 의원의 딸이요.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잊어야 한다. 이 문양이 있는 한 아무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잊어야만 한다. 하지만 운명은 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랑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바위 아래에서 도연을 만났어요. 또 혼자 앉아 계시네. 심심하지 않으세요? 혼자가 편하오. 거짓말. 혼자가 편한 사람은 그런 눈을 하지 않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 처녀는 어찌 이리도 마음을 꿰뚫는 말을 하는 것인지. 저 위에 오미자가 보이는데 제 키로는 못 닿아요. 좀 따다 주시겠어요?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약초를 따주었습니다. 이랑이 환하게 웃었지요. 보조개가 깊이 패었어요. 도연은 오른손을 소매 속에 더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산에서 만났지요. 처음에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같은 산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말이 생겼어요. 서방님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글 읽는 것. 저는 약초가 좋아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뿌듯하거든요. 서방님은 왜 항상 손을 숨기세요?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괜찮소? 그냥 버릇이요. 이랑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같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상하다. 손을 보았는데도 피하지 않다니.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이던 어느 날 신봉술이 최참봉을 찾아왔지요. 이보시게. 우리 이랑이가 자네 아들을 좋아하고 있어.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초 캐러 간다며 매일 산을 오르는 딸 얼굴에 별이 들었어. 그리고 자네 아들도
우리 이랑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 만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해 주시게. 최찬봉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심의원. 나는 자네에게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네. 말 못할 사정이라면 더더욱 알아야 하지 않겠소. 우리 집에는 저주가 있어. 신봉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주라니. 무슨 헛소리냐? 헛소리가 아니야. 도연이 어미가 돌아가신 것도 그 저주 때문이고 도연이 혼례를 올리면 아내가 3년을 넘기지 못해. 하지만 그 저주의 뿌리는 더 오래됐다는 것을 자네는 알아야 해. 25년 전 내가 외면한 누군가의 상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신봉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최찬봉의 눈에 가득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안에는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함께 있었어요. 한편 고을 서쪽 끝 기와집에서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있었지요. 유씨 마님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한때 미인이었을 흔적이 있었으나 입가의 주름이 깊고 눈빛이 차가웠어요. 짙은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25년간 원한으로 자신을 태운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새색시가 지리산으로 갔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유씨 마님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신봉술의 딸이라 했던가. 허리 약한 것이 지리산을 간다고. 유씨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최찬봉댁 기와지붕이 보였지요. 그 눈에 서린 것은 원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유씨 마님 자신도 이미 헷갈리고 있었어요. 최찬봉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인지. 두고 보아라. 저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유씨 마님의 서랍 속에 검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낡은 부적 한 장과 헝겊 인형. 인형의 오른 손바닥에는 25년 전 수놓은 검은 문양이 선명했어요. 그것은 유씨 마님의 상처가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풀 방법을 두 아버지가 모두 이야기한 뒤 신봉술이 말했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야. 이랑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이랑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하네. 자네 딸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나는 내 딸을 믿네. 그 아이는 약한 아이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최찬봉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25년간 아들에게조차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손이 또 떨렸지요. 며칠 뒤 이랑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를 이랑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요.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랑이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혼례 올리겠어요. 이랑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3년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저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랑이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신봉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이 아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미가 그랬지. 한번 마음먹으면 돌처럼 단단했지.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게다. 신봉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랑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이 작은 손이 1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잃어가게 될까?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소식이 도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랑이 모든 것을 알고도 혼례를 원한다는 것이었지요.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랑을 찾아갔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소. 이랑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이 패였지요. 저 안 죽어요. 어찌 그리 확신하시오. 저는 다만 이 저주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상처에서 왔다면 그 상처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닿아야 풀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고요. 혼례를 올린 뒤 첫날 밤에 바로 떠날 거예요. 지리산으로 가서 철인 도사님을 찾겠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약초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을 저주의 반대편에 놓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왜 나를 위해 그러시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이랑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요, 바위 위에 혼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그 사람의 눈에 담긴 것이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혼례날이 잡혔습니다. 10월 보름이었어요. 온 고을이 술렁였지요. 최참봉댁 도련님이 장가를 간다고, 이랑이 시집을 간다고. 하지만 그 혼례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도연은 남색 비단 관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던 흰 무명옷이 아닌 혼례복을 입은 도연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도연의 얼굴은 기쁘지 않았지요. 이것은 시작이 아니라 이별의 의식이었으니까요. 이랑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분홍 비단 혼례복에 화관을 쓴 이랑은 참으로 고왔지요. 신봉술은 딸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누가 운다고.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거짓말. 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신봉술은 딸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약초들, 그리고 내 어미가 이 산에 오기 전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담겨 있다. 그것이 지리산에서 필요할 게다. 이랑은 비방설을 가슴에 안았지요. 어머니의 흔적이 자신의 여정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초래청에 둘만 남았어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지요. 도연과 이랑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랑.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제발 이 집을 떠나주시오. 오늘 밤 안으로. 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떨렸지요. 당신을 이 집에 묶어두면 내가 이미 저주가 된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이랑은 도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랑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서방님, 나는 떠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서방님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랑은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꺾었지요. 딱 하는 소리가 밤 기운을 갈랐어요. 이 반쪽은 내가 가지겠어요. 나머지 반쪽은 서방님이 가지세요.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이 저주도 끝이 날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약속하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이요? 저를 기다려주세요. 10년이 걸려도 20해가 걸려도 기다려주세요. 도연은 비녀 반쪽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심장에 닿는 듯 했지요. 기다리겠소. 100년이 걸려도 기다리겠소. 그 밤 이랑은 홀레복을 벗고 무명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깎아내는 길에 첫걸음을 뗀 것이었지요.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머니의 비방서를 품에 넣었어요. 달빛 아래 뒷문을 열고 나서는 이랑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날 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지요. 발밑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몇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발이 풀린 듯 휘청이며 바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잠깐만 더 쉬면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랑은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손에 쥔 은비녀 반쪽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지요. 최도련님 댁 새색시가 첫날 밤에 도망쳤다고. 세상에, 저 집은 정말 여인 복이 없구나. 신봉술은 약방문을 닫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딸이 스스로의 뜻으로 떠난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약방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골라 보따리를 꾸려 놓았어요. 언젠가 딸이 필요로 할 것들을. 아비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아들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지요. 사과를 해야 하는지 감사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이랑은 그 길로 지리산을 향했습니다. 보름을 걸었지요. 한양 가는 길도 아닌 첩첩산중 지리산. 인적 드문 산기슭을 혼자 걷는 19 처녀의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얼마만큼의 자신을 깎아내야 끝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었지요. 보름째 되는 날, 이랑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끼 낀 돌담에 둘러싸인 초가집,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지고 턱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저, 혹시 철인 도사님이십니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매운 광채가 번쩍였지요. 누구냐? 심이랑이라 합니다. 전라도 남원에서 왔습니다. 남원이라. 최참봉의 며느리인가? 어찌하셨습니까? 철인 도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5년 전 내가 예언했지. 언젠가 그 집 저주를 풀기 위해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약초를 구하러 온 것이요? 아닙니다, 도사님. 저는 대가를 치르러 왔습니다. 철인 도사가 이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름을 걸어 지치고 여윈 모습.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지요. 단단했어요. 천운초는 1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약초였습니다. 올해 피었던 것은 이미 봄에 시들어버렸지요. 다음 꽃은 10년 뒤였습니다. 10년이라 이랑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숨이 잠시 멈춘 것 같았지요. 그 사이에 도연 서방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를 이 산에서 살아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철인 도사가 잠시 이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왔느냐? 알고 왔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었지요. 그래야만 닿는다. 이 저주는 도구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대가를 치른 마음만이 천운초에 닿을 수 있었지요. 이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기 전에 소매로 닦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랑의 지리산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지요. 이랑은 철인 도사에게서 약초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약초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고 땅을 파고 손으로 뿌리를 캐는 일, 그것은 몸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깎아내는 일이었지요. 부드러웠던 손이 갈라졌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통통했던 볼이 빠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졌지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랑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대가라는 것을요. 밤이 되면 아버지가 건네준 비방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지요. 천운초는 달이 지는 새벽에만 꽃을 피운다. 향은 없으나 흰 나비가 모여든다. 그 2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요. 3년째가 되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바로 뒤였습니다. 이랑이 멈춰섰습니다. 숨을 죽였지요. 이상하다. 잠깐, 어찌 이러는 것인가. 아니야, 착각일 것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뭇잎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들렸습니다. 바로 귀 옆이었습니다. 따뜻한 숨이었습니다. 이랑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누군가 이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도연의 문양이 번지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지요. 오른손에 있던 문양이 팔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방님은 버티고 있을까? 문양이 가슴까지 번진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철인 도사는 이랑의 눈을 보고 말했지요. 마음이 흔들리면 꽃이 너를 피한다. 천운초는 감정에 반응하는 꽃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원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랑이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돌보아라. 바깥의 생명을 돌보면 마음이 뿌리를 내린다. 그 말은 간단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리산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산이 무너졌습니다. 흙이 쏟아졌습니다. 철인 도사의 암자가 반쯤 무너졌지요. 이랑은 비를 맞으며 돌을 옮겼습니다. 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섞인 흙이 손바닥에 붙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지요. 5년째 되던 날 철인 도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를 아느냐? 이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모릅니다. 해소라는 여인이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그 여인도 이 산에 올랐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돌아갔다. 이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방서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지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손을 얹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떨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7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랑은 지리산의 거의 모든 약초를 알고 있었지요. 철인 도사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약방을 열어도 누구보다 나을 것이다. 조용히 말했지요. 이랑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 다 치르지 못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3년 남았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예, 도사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요. 어느 날 밤 이랑이 말려두었던 약초 건조대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타닥 타닥 불이 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랑은 달려갔습니다. 손으로 불을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불이 날 이유가 없었지요. 이상하다. 잠깐, 어찌 이러는 것인가. 아니야, 내가 놓친 것이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채집해둔 약초 보따리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흙만 뒤집혀 있었지요. 도사님,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랑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철인 도사는 한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유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 말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지요. 유 씨라면 저주를 건 그 사람 말입니까? 그렇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저주가 깨질까 두려운 거야.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원한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질 것 같거든. 이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이랑이 멈춰섰습니다. 숨을 죽였지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로 위에서였습니다. 이랑이 몸을 피했습니다. 돌이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처럼 보였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밭을 밟았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이랑은 한 걸음 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시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내 중 하나가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그날 밤 약수에 독이 풀렸습니다. 물이 검게 변했지요. 이랑은 물을 버리고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포기하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밭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깨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19소녀는 27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도연이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신봉술이 달려왔습니다. 말하지 마라. 도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랑은 무사한 것이옵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봉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지요. 그게 시작이었지요. 9년째 겨울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었지요. 그날 암자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길이 번졌습니다. 기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랑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지요. 도사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랑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사를 찾아냈습니다. 몸을 끌었습니다. 밖으로 끌어냈지요. 그 순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끝이었습니다. 도사는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도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지요. 이랑은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혼자서 암자를 다시 지었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손이 터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가였으니까요. 어느 날 도사가 누운 채 말했습니다. 이랑아.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예, 도사님. 이제 그만 내려가거라. 이랑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9년이다. 이 정도면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들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오시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랑의 몸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왜 지금? 잠깐 이건 아니야. 착각일 것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렸습니다. 바로 뒤에서였습니다. 이제 충분하오. 이랑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사가 이랑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랑은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도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겠다. 한숨처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주마. 그날 도사는 처음으로 천원초의 위치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리산 반야봉 북쪽 달빛이 닿지 않는 골짜기, 절벽 아래 동굴, 이끼 낀 바위 틈,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 도사의 눈이 이랑을 향했습니다. 내년 10월 보름, 달이 지는 새벽,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꽃을 딸 때 눈물이 필요하다. 이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어진 것 같았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10월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랑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밧줄을 꼬고 횃불을 만들고 약초 주머니를 채웠어요. 10월 보름 전날 이랑은 반야봉 북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가을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빛이 사라졌어요. 절벽 아래는 한낮에도 어두웠지요. 밧줄을 절벽 위 나무에 묶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은 가팔랐어요.
발밑에서 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밧줄을 놓칠 뻔했지만 이랑은 이를 악물고 내려갔지요. 바닥에 내려서자 이끼 덮인 바위가 보였습니다. 철인 도사가 말한 바로 그 바위였어요. 아직 꽃은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었지요. 이랑은 바위 옆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어요. 횃불을 피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3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차림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신봉술의 딸이지. 미시기에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오. 유씨 마님이 보내셨다. 여기서 물러나라. 물러날 수 없소.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랑은 재빨리 피했지요. 9년이 이랑의 몸을 단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셋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몽둥이가 이랑의 어깨를 스쳤지요. 아팠어요. 하지만 이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초 주머니에서 가루를 한 줌 꺼내 사내들의 얼굴에 뿌렸지요. 9년의 수행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틈에 이랑은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사내들이 밧줄을 끊어버렸지요. 이랑은 끊어진 밧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절벽 아래에 갇힌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랑은 웃었지요. 어차피 여기서 천운초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10월 보름달이 지는 새벽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푸른 빛이었지요. 틈 사이로 가느다란 줄기가 올라오더니 끝에 주먹만 한 꽃봉오리가 달렸어요. 꽃봉오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1000개의 꽃잎이 하나씩 펼쳐졌지요. 꽃잎마다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흰색, 분홍, 보라, 노랑, 파랑. 1000가지 풀의 정수가 하나로 모인 것이 이 모양이었어요. 마치 오래 쌓인 것들이 마침내 꽃이 된 것처럼. 천운초였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이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이었지요. 19소녀가 29 여인이 되는 동안 거친 손, 그을린 피부, 은빛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이랑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지요. 이랑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던 날 석양빛 아래 슬픈 눈을 한 청년.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짐으로 여기던 사람. 무너져 내리듯 울던 남편 비녀를 반으로 꺾던 밤. 기다리겠소. 100년이 걸려도 기다리겠소. 그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택의 눈물이었지요. 내가 이 길을 걷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습니다. 10년을 품고 다닌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꽃이 환하게 빛났지요. 골짜기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랑은 조심스럽게 꽃을 꺾었어요. 꽃을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10년간 깎여나간 것들이 꽃의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지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그때 절벽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잡아라. 철인 도사의 목소리였지요. 이랑이 올려다보니 절벽 위에 도사가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기침을 하면서도 밧줄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내들이 밧줄을 끊는 것을 보았다. 늙은 다리로 하루 종일 걸었지. 이랑은 밧줄을 잡고 올라갔어요. 절벽 위에 도착하자 철인 도사가 쓰러졌지요. 도사님, 괜찮다. 꽃을 찾은 것이냐? 예, 찾았습니다. 잘했다. 어서 가거라. 도연이가 위험하다. 이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에게 절을 올렸지요.
10년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거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다. 이랑은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천운초꽃을 품에 안고 비녀 반쪽을 가슴에 품고 지리산을 내려왔지요. 보름길을 여드레로 줄여야 했습니다. 낮에는 달리고 밤에는 걸었어요. 발에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열흘 만에 남원 고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29이 된 이랑의 모습은 1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볼의 통통함은 빠지고 턱선이 드러났으며 손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그을려 있었어요. 머리에 은빛실이 서너울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랑이 치른 10년의 대가가 몸에 새겨진 것이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신봉술의 약방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기요, 이 약방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심의원이요? 최참봉 댁에 있을 거요. 최 도련님이 위중하다 하던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발 늦은 건가? 가슴이 조여왔지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마당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죽은 집 같았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직전이라는 것을요. 마당에 있던 신봉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봉술도 많이 변해 있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랑아, 아버지. 이랑이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신봉술의 손이 딸의 등을 더듬었지요. 이 어깨 이 손 10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구나. 신봉술의 목이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하지만 이랑은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도연은요? 안채다. 숨이 가늘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랑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지요. 도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고 있었어요.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오른손에서 시작된 검은 문양이 어깨를 넘어 가슴 한가운데까지, 심장 바로 위까지 올라와 있었지요.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 끝이었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랑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도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꿈인가? 아니에요. 나왔어요. 돌아왔어요. 이랑.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씨 마님이 들어섰지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리겠다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이랑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참봉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막아섰지요.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하라고? 당신이 할 말은 아니지. 맞소.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하는 것이요. 내가 당신을 망쳤소. 당신의 상처를 외면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요. 유씨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랑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유씨 마님, 저주를 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도 끝나지 않아요. 25년 동안 지켜온 것이 원한이 아니라면요. 그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랑이 말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유씨 마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이 막혔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지요.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내려앉았지요.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제발 늦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걸음 겨우 내디뎠지요. 유씨 마님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천에 쌓인 것이었지요. 낡은 부적 한 장과 형겁 인형이었어요. 이것이 저주의 매개물이요. 이것을 태우면 저주의 힘이 약해지요. 이랑이 받았습니다. 신봉술이 부엌에서 나왔지요. 손에 사발이 들려 있었어요. 푸른 빛이 감도는 맑은 액체였습니다. 이랑이 부적과 형겁 인형을 불에 던졌지요. 그것은 단순한 주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유씨 마님이 자신 안에 쌓아온 것이 타오르는 것이었지요. 활활 타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연기가 사라지자 마당에 맑은 바람이 불었지요. 대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랑이 사발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숨소리가 더 가늘어져 있었지요. 서방님, 약을 가져왔어요. 이랑이 도연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사발을 기울였어요. 약이 도연의 입술 사이로 흘러 들어갔지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사발이 비워졌습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랑의 가슴이 조여왔지요. 혹시 대가가 아직 남은 것은 아닌가. 그때 도연의 가슴에서 빛이 났습니다. 검은 문양 위로 푸른 빛이 번져나갔어요. 문양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지요. 심장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뚝으로, 팔뚝에서 손목으로, 마치 25년간 쌓인 것들이 한 겹씩 벗겨지듯 문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 손바닥의 문양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흔적 없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양 없는 깨끗한 손바닥이 드러났지요.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슬픔이 거친 눈, 죄책감이 사라진 눈이었지요. 26의 청년이 36이 되어서야 비로소 갖게 된 그 눈이었습니다. 이랑, 당신이 돌아왔구려. 도연이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습니다. 이랑도 품에서 비녀 반쪽을 꺼냈지요. 두 개의 반쪽이 만났습니다. 딱 하고 맞물렸어요. 깨져있던 은비녀가 다시 하나가 되었지요. 약속을 지켰소. 당신도 약속을 지켰어요. 기다려 주었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신봉술과 최찬봉도 울었지요. 유씨 마님도 담 아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오. 최찬봉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 앞에 섰지요. 유씨, 이제 일어나시오. 용서하겠소. 하지만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시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건강을 되찾았지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어깨가 펴지고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최도련님이 웃는다.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분이었구나. 이랑은 고을의 약방을 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치른 10년의 대가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데 쓰였지요. 신봉술은 딸 옆에서 약을 지으며 남은 세월을 보냈어요. 이듬해 봄 도연과 이랑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크고 맑은 눈에 보조개가 깊은 아이였지요. 어머니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기품을 모두 닮은 아이였어요. 오른 손바닥에 문양은 없었습니다. 대나무 숲에 새순이 돋았지요. 도연이 아이를 안고 대나무 숲 앞에 섰습니다.
이랑이 곁에 서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다시 하나가 된 은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바래고 낡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를 아이에게 물려줍시다. 왜요? 이 비녀에는 기다림의 힘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아이도 언젠가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깎아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이 비녀가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생기 있게. 26에 하지 못했던 웃음을 36에 비로소 웃었지요.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있소. 무슨 말씀이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기다림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소. 당신이 가르쳐 준 것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없었지요. 이랑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머리카락의 은빛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대가는 몸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랑이 선택한 증거였어요. 기다림이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을 잡지 마시오. 제발 이 손만은 잡지 마시오.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잡지 못하는 손으로 잡아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랑은 그 손을 잡기 위해 10년을 깎아냈지요. 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전해보시지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으로 남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의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그 정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깊고 묵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편히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디 댁내에 늘 평안과 안온함이 머무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금기하담이었습니다.